드라큘라, 브람 스토커. 3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미칠 듯한 기분이 되었다. 나는 계단을 거칠게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문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고 창이 눈에 띌 때마다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몇 시간 뒤 돌이켜보니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덫에 갇힌 쥐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자 내 인생 그 어느 순간보다 조용히 앉아서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궁리하게 되었다. 지금도 차분히 생각 중이지만 어떤 명확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내 생각을 백작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성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꾸민 일이니만큼 당연히 그 이유도 있을 것이므로 내가 마냥 그를 신뢰하도록 나를 속이려고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깨달은 사실과 두려움을 철저히 숨기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것이다. 나는 어린애처럼 두려움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아니면 절망적인 곤경에 빠지기도 한다.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하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 저 아래 성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백작이 돌아왔음을 알았을 무렵 나는 간신히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가 곧장 서재로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나는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런 괴이한 광경 덕분에 그때까지 머리를 굴려 생각해낸 이곳에 하인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 후에 식당 문의 경첩 틈으로 백작이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에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이런 잡일들을 손수한다는 것은 백작 이외에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성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나를 여기까지 실어온 마차의 마부도 백작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만일 그렇다면 백작이 그때처럼 아무 말 없이 허공에 손을 치켜드는 것만으로 늑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비스트리츠와 마차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처럼 두려워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마늘을, 들장미를, 마가목을 준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 목에 십자가를 걸어준 그 선하디 선한 여인에게 축복을. 십자가를 만질 때마다 나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 우상으로서 내치도록 배워온 물건이 외롭고 힘든 때에 도움이 되다니 신기한 일이다. 그 물건 자체에 본질적으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이 동정과 위로의 기억을 전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유형의 매개체이기 때문일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문제를 곰곰이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그때까지 백작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내야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밤에는 백작이 말을 많이 하도록 대화를 유도해야겠다. 하지만 그의 의심을 사지 않게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한밤중에 백작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트란실바니아의 역사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백작은 깜짝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사건과 사람, 특히 전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자신이 모조리 경험해 본 일인 것처럼 말했다. 후에 설명하기로는 보야르에게 가문과 이름의 명예는 자신의 명예요. 가문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며 가문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문 이야기만 나오면 늘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왕이 말하듯이 복수형으로 이야기했다. 백작이 말한 것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의 이야기는 매혹적이었다. 그 안에 이 나라의 역사 전체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눈에 띄게 흥분했고 방안을 서성이며 길고 흰 수염을 잡아당기거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와지끈 부숴버릴 것처럼 움켜쥐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 하나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겨보겠다. 백작이 속한 종족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다. 우리 세케이인은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핏줄 속에는 군주를 위해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운 용감한 종족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유럽의 온갖 종족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슬란드에서 유래한 우그리아족은
토르와 오딘이 주신 용맹함을 이어받은 종족입니다. 우구리아족의 용사들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지대에서까지 거침없이 용맹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이 늑대 인간이 출현한 줄로 알았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훈족을 만나게 됩니다. 훈족의 사나움은 살아있는 불길처럼 지표면을 휩쓸었습니다. 우구리아족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핏줄 속에 스키타이에서 쫓겨나 사막에서 악마와 교합한 늙은 마녀들의 피가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어떤 악마가, 어떤 마녀가 아틸라만큼 대단하답니까? 그의 피가 이 핏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백작은 두 팔을 들어 보였다. 우리는 모든 종족을 정복했습니다. 기상이 하늘을 찔렀죠. 마자르족, 롬바르드족, 아바르족, 불가리아인, 터키인들이 수천 명씩 전선으로 밀려왔지만 우리가 모두 물리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헝가리인의 조국을 휩쓸던 아르파드는 이곳 국경지대에서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혼포 그랄라가 거기서 멈추다니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물밀듯한 기세로 동쪽 지역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마자르족은 우리 세케인을 혈족이라고 불렀고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터키 영토의 국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이상입니다. 물샐 틈 없이 국경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터키 속담에 물은 잠들어도 적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종족 중에서 누가 우리보다 기쁘게 피의 칼을 받았겠으며 전쟁터로 부름을 받을 때 누가 우리보다 신속하게 왕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겠습니까? 이 나라의 크나큰 수치인 카소바의 치욕을 갚은 것은 언제이며 왈라키아인과 마자르족의 깃발이 초승달 깃발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지휘관으로서 도나우강을 건너 터키인의 땅에서 터키를 쳐부순 이는 다름 아닌 제 종족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그의 쓸모없는 형제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가 쓰러지자 사람들을 터키인에게 팔아넘기고 노예의 수치스러운 명예를 씌운 자. 그로 인해 후대의 종족의 다른 인물이 걸개하여 몇 번이고 병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강을 건너 터키 땅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패하여 물러났다가 다시 쳐들어가고 피해 전쟁에서 부하들을 모조리 도륙당하고 홀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다시 또다시 쳐들어갔습니다. 그 자신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 없는 농부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머리와 심장이 없다면 전쟁이 어디에서 끝을 맺겠습니까? 모하치 전투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헝가리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드라큘라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속박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젊은 양반. 심장의 피와 머리와 검을 드라큘라에게서 물려받은 세케이는 합스부르크 왕가나 로마노프 왕조에서 볼 수 있는 급속한 성장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를 당당히 이룩했습니다. 전쟁의 나날은 끝났습니다. 요즘처럼 불명예스러운 평화의 시기에 피란 몹시도 값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또한 위대한 종족의 영광은 옛날 이야기 속에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새벽이 밝아왔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5월 12일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자. 그것은 조금도 부풀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책과 숫자로 검증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사실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에 대한 기억이나 직접적인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젯밤 자기 방에서 건너온 백작은 법적인 문제와 몇 가지 사업적인 절차에 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책을 보며 지루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무엇에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링컨 법학원에서 살펴보았던 몇 가지 문제들을 돌이켜보았다. 백작의 질문에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 그것을 순서대로 옮겨보려고 한다. 이에 관한 지식은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맨 처음 그는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2명 이상 쓰느냐고 물었다. 나는 원한다면 12명이라도 쓸 수 있지만 한 가지 일에 1명 이상 고용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일러주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바뀌면 고객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예를 들어 재정 변호사가 활동 본거지에서 먼 곳까지 나와 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재정 업무의 한 사람, 운송 업무의 또 한 사람 이렇게 쓸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답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의 친구이자 제 친구인 피터 호킨스 씨가 엑서터에 있는 아름다운 대성당에 선생을 통해 런던에 제 몫으로 저택을 구입한다고 해봅시다. 엑서터는 런던에서 매우 먼 곳이죠. 런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런던에서 그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걱정스러워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 바람 이외에 현지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아는 친구에게 이롭게끔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로지 제 이익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일이 많아서 물건을 뉴캐슬이나 더럼, 하리치, 도버에 실어 보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가장 편리하겠지만 우리 변호사들은 서로 대리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지 일은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객은 한 사람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지시하면 더 제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종종 그렇게 하시죠.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는 이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거쳐야 하는 절차,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온갖 문제에 관해 질문했다. 나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나는 그가 변호사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견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뚜렷하게 그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지식과 통찰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만족스러워했고 나는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통해 모든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의 친구 피터 호킨스 씨나 다른 분에게 처음 편지를 보낸 뒤 또 편지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대답하면서 나는 가슴속에 울분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쓰십시오, 선생. 그가 무거운 손을 내 어깨에 올리며 말했다. 우리의 친구분에게든 누구에게든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선생이 싫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까? 나는 한 달이나 지체해야 한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네,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거절할 생각은 마십시오. 선생의 주인, 아니 고용주가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은 제 문제를 함께 상의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고개 숙여 청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호킨스 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나는 내가 아니라 그를 생각해야 했다. 게다가 드라큘라 백작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눈빛과 몸짓에는 내가 포로라는 사실, 또한 내 바람과 상관없이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백작은 고개 숙인 내 모습에서 승리를 보았고 내 얼굴에 떠오른 난처한 빛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한 것이 틀림없었다. 느닷없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대놓고 과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백작 특유의 매끄럽고 불가항력적인 화법을 통해서였다. 친절하신 젊은 양반,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편지를 쓰실 때 사업 외에 다른 이야기는 일절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이 잘 지내고 있고 곧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사실을 알면
친구분들이 퍽이나 기뻐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는 나에게 편지지 3장과 편지 봉투 3개를 내밀었다. 나는 매우 얇은 그 외국산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이어 조용히 미소 지는 백작의 얼굴에서 붉은 아랫입술 밖으로 삐죽 내민 날카로운 송곳니를 보고는 백작의 얘기가 아무 말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임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쓴 편지를 읽어볼 수 있다. 결국 호킨스 씨에게는 일단 공적인 내용만을 쓰되 몰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고, 미나에게는 속기를 활용해 백작이 혹시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편지 2통을 다 쓴 뒤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그 사이 백작은 탁자 위의 책들을 참고해가며 무엇인가 써내려갔다. 이윽고 내가 쓴 편지를 집어든 백작이 자신이 쓴 것과 합쳐 쓰던 글 옆에 놓았다. 그 뒤 백작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탁자 위로 몸을 구부려 그 위에 엎어져 있는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지들 중 하나는 휘트비 크레센트 7번지의 세뮤엘 빌링턴에게, 다른 하나는 바르나의 로이 트너 씨에게, 3번째 것은 런던의 쿠츠 앤드 컴퍼니로, 4번째 것은 부다페스트의 헬렌 클롭스톡 앤드 빌로이스 은행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2번째와 4번째 편지는 봉해져 있지 않았다. 편지를 꺼내려는 순간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편지들을 원래대로 놓아두고 아슬아슬하게 자리에 앉아 다시 책을 읽는 척했다. 백작이 또 다른 편지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더니 조심스럽게 봉인을 찍고 내게 건네며 말했다. 선생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할 일이 많군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문 앞으로 걸어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제 소중한 젊은 친구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쪽의 방들을 나서더라도 성의 다른 장소에서 잠이 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은 오래된 곳이고 많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잠이 드는 사람은 악몽을 꾸게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느 때고 걷잡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거나 조금이라도 졸릴 때에는 서둘러 침실이나 쓰던 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는 말을 끊더니 소름이 오싹 끼칠 만큼 섬뜩하게 손 씻는 동작을 취해 보였다.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을 조여오는 초자연적이고 무시무시한 어둠과 불과 사이의 그물보다 더 끔찍한 꿈이 있을 듯 싶지 않다. 같은 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백작만 없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잘 수 있을 것 같다.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 그렇게 하면 악몽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래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작이 나간 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방에서 나와 돌계단으로 올라가 남쪽 풍경이 바라보이는 곳으로 갔다.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드넓게 펼쳐진 들판은 좁고 어두운 안뜰과 비교할 때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느낌을 맛보게 해주었다. 들판을 내다보다가 내가 정말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면서 밤공기 일망정 상쾌한 바깥바람이 쐬고 싶어졌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은 서서히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단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내 그림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온갖 끔찍한 상상을 하곤 했다. 이 저주받은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나는 나처럼 창백한 달빛에 노르스름하게 씻긴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달빛 속에서 멀리 있는 언덕들의 윤곽이 뭉개지고 계곡의 그늘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어둠에 휩싸였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화와 위로를 느꼈다. 그런데 창밖으로 몸을 내밀다가 우연히 한층 밑 왼편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방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백작의 침실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는 자리로 짐작되었다. 내가 서 있는 창은
높고 깊은 데다 창 중간에 세로로 석조 문설주가 있었다. 문설주는 비바람에 깎이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온전했다. 하지만 창틀은 오래전에 달아난 듯했다. 나는 문설주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밖을 엿보았다. 창에서 백작이 머리를 내밀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의 모양이나 등과 팔의 움직임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며칠 사이 수없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두 손을 보면 틀림이 없었다. 나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일었고 어느 정도는 재미있기도 했다. 포로가 되고 나면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흥미가 일고 즐거움이 생기는 법이다. 하지만 내 감정은 곧 혐오와 공포로 바뀌었다. 백작의 몸뚱이 전체가 서서히 창밖으로 나오더니 무시무시한 시면을 향해 성벽을 타고 거꾸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백작의 망토가 거대한 날개처럼 등 뒤로 활짝 펼쳐졌다. 처음에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달빛 때문에 그림자가 어른거려 생긴 기이한 착시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백작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회반죽이 완전히 벗겨진 각석의 모서리를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울퉁불퉁 돌출된 곳을 이용하여 도마뱀이 벽을 타듯이 상당히 빠르게 기어 내려갔다. 그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아니, 인간의 탈을 쓴 어떤 짐승인가? 이 끔찍한 곳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도망칠 탈출구는 없다. 나는 끔찍한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 내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5월 15일. 백작이 도마뱀처럼 기어나가는 모습을 또 보았다. 그는 비스듬히 왼쪽으로 몇백 미터가량 내려가더니 무슨 구멍인지 창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의 머리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조금 더 자세히 살피려고 몸을 기울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백작이 성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 보다 과감하게 성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들고 문이란 문은 모조리 열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문은 전부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비교적 새 것이었다. 나는 돌계단을 내려가 성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들어섰던 홀로 가보았다. 쉽게 빗장을 벗기고 묵직한 쇠사슬을 풀 수 있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가 없었다. 열쇠는 분명히 백작의 방에 있을 것이다. 백작의 방문이 열려있는 때를 틈타 열쇠를 꺼내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나는 계속해서 많은 계단과 복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곳에 있는 문을 전부 열어보았다. 홀 근처에 작은 방 한두 개는 열려 있었지만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좀이 슬고 먼지투성이가 된 낡은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계단 꼭대기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다. 잠긴 듯 했지만 시험삼아 약간 힘을 주어 밀어보았다. 조금 더 세게 밀자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은 것은 경첩이 느슨하게 풀어져 문짝이 바닥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고 갖은 애를 쓴 끝에 내 몸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틈을 벌렸다.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아래층의 방들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치우친 성의 날개 부분에 와 있었다. 창가에 서니 성의 남쪽 구역에 줄지어 있는 방들과 남서쪽을 향한 끝방의 창이 보였다. 남쪽과 남서쪽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성은 거대한 안반의 한 귀퉁이에 지어져 삼면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투석기나 활, 컬버린 포가 닿지 못할 지점에 커다란 창들이 위치해 있어서 공격을 막아야 할 구역에서는 확보하지 못하는 채광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서쪽으로는 깊은 협곡이 있고 그 너머로 거대한 산봉우리가 연달아 삐죽삐죽 솟은 모습이 아스라하게 펼쳐졌다. 마가목과 가시나무가 암석에 갈라진 금이나 틈새에 뿌리를 내린 채 암벽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성 안에서도 특히 이 장소는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가구들은 그동안 내가 보았던 어떤 가구보다 안락한 느낌을 주었다. 창에는 커튼이 달려있지 않았고 노란 달빛이 마른 목골 창유리를 통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 색깔까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사방에 두껍게 내려앉은 먼지가 희미해지고 세월과 조음의 황폐한 흔적도 어느 정도 가려졌다. 밝은 달빛 탓에 등불은 있으나마나였지만 그래도 등불이 있어 안심이 되었다. 심장이 얼어붙고 신경이 전율하는 이런 곳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외로움에 적잖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작의 존재로 인해 혐오하게 된 방들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애써 마음을 진정하자 고요한 평정 상태가 찾아왔다. 나는 오랜 옛날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깊이 고민하고 얼굴도 붉혀가며 오자 투성이에 연서를 썼을지도 모르는 작은 참나무 탁자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덮은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속기로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금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엄연한 19세기이다. 하지만 내 감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까마득한 과거는 단순히 현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버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5월 16일 새벽. 나는 이제 제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안전이라든가 안전의 보장이라는 말은 흘러간 얘기가 되고 말았다. 이 성에 살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미치지 않는 것뿐이다. 아직까지 미치지 않았다면 말이다. 내가 제정신이라고 해도 이 혐오스러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역겨운 것들 중에서 내게는 백작이 가장 덜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내가 안전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백작뿐이라는 사실, 그것도 그의 뜻에 따르는 한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위대한 신이시여, 자비로운 신이시여, 제발 제가 제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 길 바깥에는 광기가 있나이다.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다. 지금까지 나는 햄릿의 대사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알약, 어서 내 알약. 그래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다. 하지만 이제는 머리가 터질 것 같거나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때면 평정을 되찾기 위해 일기장을 펼치곤 한다. 규칙적으로 일기를 적는 습관이 마음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하다. 백작의 알쏭달쏭한 경고를 들었을 당시 나는 겁을 먹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겁이 난다. 앞으로는 그의 소나귀가 더더욱 무시무시하게 나를 움켜쥘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 일기 쓰기를 마치고 다행히 공책과 펜을 주머니에 넣자 졸음이 왔다. 문득 백작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그의 명령을 일부러라도 어기고 싶었다. 한번 찾아온 졸음은 곧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었다. 은은한 달빛이 포근히 감싸주었고 바깥에 탁 트인 들판이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기분이 상쾌했다. 오늘 밤에는 음침한 기운이 들러붙은 방들로는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랜 옛날 부인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이곳. 하지만 무자비한 전쟁터로 남정네들을 보내놓고 여린 가슴이 슬픔에 겨웠을 이곳에서 자리라. 나는 커다란 소파를 구석에서 끌어다가 동남쪽의 아름다운 풍경이 내다보이는 자리에 놓고 먼지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 위에 누워 잠을 청했다. 분명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들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다. 어찌나 생생한지 환하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 일어나 앉아서도 그것이 전부 꿈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방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환한 달빛 속에서 바닥에 두껍게 쌓인 먼지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달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 맞은편에 3명의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옷차림과 태도로 보아 귀부인이 분명했다.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그들의 등 뒤에서 비치는데도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가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자기들끼리 소곤거렸다. 두 사람은 피부가 검고 코가 백작처럼 뾰족한 매부리 코였다. 칠흑처럼 검고 날카로운 두 눈은 노르스름한 달빛과 대조되어 거의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피부가 몹시 희고 숱이 아주 풍성한
구불구불한 금발에 눈동자는 옅은 사파이어 빛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셋 다 이가 무척 새하얗고 루비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과 대조되어 진주처럼 빛났다. 그들을 보자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끓어오르는 갈망과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 붉은 입술로 내게 입맞춤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악한 욕망이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다. 이 사실을 글로 남기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미나가 읽고 고통을 느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소곤대더니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은방울 같은 낭랑한 웃음소리라니. 하지만 그 소리는 인간의 부드러운 입술 사이로는 결코 새어나올 수 없을 만큼 세찼다. 마치 물이 담긴 유리잔을 교묘한 솜씨로 연주할 때처럼 온몸을 전율하게 만드는 감미로운 울림이었다. 금발의 여자가 요염하게 고개를 흔들자 다른 둘이 그녀를 재촉했다. 한 여자가 말했다. 어서 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시작은 네가 해야 해. 다른 여자가 덧붙였다. 젊고 힘센 남자야. 우리 셋이 전부 키스할 수 있다고. 나는 기대감에 잔뜩 부푼 가슴을 안고 조용히 누워서 속눈썹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금발의 여자가 다가오더니 젖가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 몸 위로 허리를 굽혔다. 말할 수 없이 달콤한 촉감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찌릿찌릿한 전율이 신경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달콤함 밑에는 피냄새에서 느껴지는 쓰디쓴 불쾌함이 있었다. 감히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속눈썹 사이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 금발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몹시 만족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기에는 어쩐지 메스껍게 느껴지는 불쾌감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짐승처럼 혀로 입술을 핥았다. 뾰족하고 흰 이를 감싼 붉은 혀와 선홍빛 입술의 물기가 달빛에 비쳐 번들거렸다. 그녀의 머리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과 턱을 지나 목을 깨물 것처럼 밑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잠시 멈춘 순간 그녀의 혀가 이와 입술을 핥는 소리가 들려왔다. 뜨거운 입김이 목에 와닿았다. 누군가가 간지럼을 태우려고 손을 서서히 뻗을 때처럼 목의 살갗이 짜릿짜릿했다. 떨리는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이 극도로 흥분한 내 목의 피부에 닿았고 두 개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가 피부 표면을 누르다가 멈추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나른한 황홀경에 빠져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감각이 번개처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백작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마치 광포한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처럼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떴고 그가 억센 손으로 금발 여인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았다. 푸른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새하얀 이는 화를 못 이겨 입술을 악물었으며 창백한 두 뺨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백작이 지옥의 악마라도 그러한 분노와 노여움은 뿜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정말로 불타고 있었다. 마치 지옥의 불길이 너울거리는 것처럼 눈동자 속에서 시뻘건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얼굴의 윤곽선은 잡아당긴 철사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미간에서 맞닿은 무성한 눈썹이 백열 상태에서 부풀어 오르는 금속 막대기처럼 보였다. 그가 사납게 팔을 휘둘러 여자를 던져버리고는 나머지 두 여자를 향해 쓸어내는 듯한 손짓을 했다. 늑대를 쫓아낼 때와 똑같은 성난 몸짓이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낮은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감히 너희가 이 사람을 건드려 내 명령을 어기고 이 사람에게 눈독을 들여? 물러가라, 전부 다. 이 자는 내 거야.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대가를 톡톡히 치를 줄 알아. 금발 여인이 상스럽고 음란하게 웃어젖히더니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당신은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합세했다. 음울하고 세차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마귀를 연상시키는 그 끔찍한 소리에 나는 그만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러자 백작이 뒤돌아서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였다. 아니, 나도 사랑할 줄 알아. 과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안 그래? 내 약속하지. 이자는 내가 먼저 끝낸 뒤에 너희들이 마음껏 키스할 수 있게 해주겠어. 이제 가, 어서. 이자를 깨워야 해. 할 일이 있거든.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우리 몫이 하나도 없나? 여자 하나가 킬킬거리며 말했다. 여자는 백작이 바닥에 팽개쳐둔 자루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있는지 자루가 꿈틀거렸다. 대답 대신 백작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여자가 펄쩍 뛰어나와 자루를 열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반쯤 질식한 어린아이의 헐떡거림과 낮은 울음소리였다. 내가 겁에 질려 넋이 빠져 있는 동안 여자들이 둥글게 자루를 둘러쌌다. 하지만 내가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와 함께 그 끔찍한 자루도 자취를 감추었다. 여자들 근처에는 문이 없었고 내 곁을 지나갔다면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들은 마치 열린 창문을 통해 달빛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잠깐 동안이지만 나는 바깥에서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체를 볼 수 있었다. 이어 공포가 덮쳤고 나는 무의식 속으로 까무룩 빠져들었다. (4장) 조노선 하커의 일기. 잠에서 깨보니 내 침대였다. 꿈을 꾼 것이 아니라면 백작이 나를 이리로 데려다 놓은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려고 애썼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분명히 작은 증거들은 있었다. 일단 옷이 평소 습관과는 다르게 개어져 있었다. 또한 시계도 감겨 있지 않았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시계 태엽을 감는 버릇이 있다. 그 밖에도 세세하게 따지면 달라진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내 정신이 평소와 같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나를 옮기고 옷을 벗긴 사람이 백작이었다면 그는 몹시 서둘렀던 것이 틀림없다. 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작이 일기장을 보았더라도 그것은 불가해한 암호문이었을 것이고 그는 그 사실을 못 견뎠을 것이다. 방안을 둘러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포로 가득한 공간이었건만 지금은 일종의 피신처로 여겨진다. 내 피를 빨기 위해 기다렸던 그 끔찍한 여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5월 18일 나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므로 낮에 그 방으로 다시 가보았다. 계단 꼭대기에 문 앞에 이르러 문이 잠겼음을 알았다. 문을 억지로 문설주에 끼워 넣은 듯 닫는 부위에 나무가 쪼개져 있었다. 자물쇠에 빗장을 지른 것이 아니라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무서운 일이지만 지난밤 일은 꿈이 아니었다. 이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5월 19일 나는 고역을 치르고 있다. 어젯밤 백작이 지극히 상냥한 어조로 편지 3통을 쓰라고 말했다. 한 통은 이곳 일이 거의 끝났으며 수일 내에 출발할 것이라는 내용. 다른 한 통은 편지를 쓴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내용. 나머지 한 통은 성을 떠나 비스트리치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어야 했다. 당연히 반발심이 일었지만 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지금 상황에서 백작과 대놓고 싸우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백작은 의심하고 화를 낼 것이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안다. 백작이 나를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는 날에는 내 목숨은 끝이다. 내 유일한 희망은 기회를 늘리는 것뿐이다. 우연히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백작이 금발 여인을 내동댕이 쳤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차곡차곡 쌓인 분노를 또렷이 보았다. 그는 우편 마차가 매우 드물게 운행하고 그나마도 불확실하니
지금 편지를 써보내면 친구들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내가 이곳에 더 오래 머물게 될 경우에는 발송 시점까지 비스트리치에 보관될 편지들을 도로 회수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엉뚱한 의심을 품을 것이라고 장황스럽게 늘어놓았다. 결국 나는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편지의 날짜를 며칠로 써넣을지 물었다. 그는 잠깐 계산해 보더니 말했다. 첫 번째 것은 6월 12일, 두 번째 것은 6월 19일, 세 번째 것은 6월 29일로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남은 시간은 그때까지이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5월 28일, 탈출 기회가 생겼다. 최소한 집으로 전원을 보낼 수는 있게 되었다. 치간이 무리가 성으로 들어와 안뜰에 천막을 쳤다. 치간이란 집시를 말한다. 그들에 대한 기록을 일기장에 남긴다. 그들은 세계 전역의 평범한 집시들과 같은 부류이지만 유일하게 이 지역에만 거주한다.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에 수천 명이 사는데 법의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들은 보통 보야르, 즉 대귀족에게 붙어 살면서 자신들을 그 귀족의 이름으로 지칭한다. 그들은 겁이 없고 종교가 없으며 미신을 믿고 그들만의 집시 사투리로 이야기한다. 집으로 보낼 편지를 몇 통 써서 그들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해 볼 생각이다. 앞면을 틀 생각에 창밖으로 이야기를 몇 마디 걸어보았다. 그들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절한 뒤 내게 여러 가지 몸짓을 해보였지만 그들의 말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몸짓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편지를 썼다. 미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속기로 쓰고 호킨스 씨에게는 간단히 미나와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미나에게는 내 상황을 설명했지만 추측에 불과한 공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미나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약 편지가 그대로 전달된다면 백작은 아직 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집시들에게 편지를 주었다. 금화 한 잎과 함께 창살 너머로 편지를 던지고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몸짓으로 그것을 붙여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편지를 주운 남자가 편지를 가슴에 대고 허리 숙여 절한 뒤 모자 속에 넣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몰래 서재로 돌아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백작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그 틈을 타 이 글을 남겼다. 백작이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편지 2통을 개봉하면서 무척 매끄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치간이 무리가 주더군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는 이미 본 것이 틀림없었다. 한 통은 당신이 제 친구 피터 호킨스 씨에게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는 봉투를 열고 이상한 기호들을 보더니 말을 멈추었다. 이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고 두 눈이 악마처럼 이글거렸다. 다른 하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군요. 우정과 환대를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서명이 없군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편지와 봉투가 전부 다 탈 때까지 꼼짝도 않고 등불에 대고 있었다. 그런 다음 이어 말했다. 호킨스 씨 앞으로 된 편지는 물론 보내야겠죠. 선생이 쓰신 것이니 말입니다. 선생의 편지는 제게도 소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수로 봉인을 풀고 말았습니다. 다른 봉투에 넣어주시겠습니까? 백작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깨끗한 봉투와 함께 편지를 내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소를 다시 써서 백작에게 건네주었다. 그가 방에서 나간 뒤 가만히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 앞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잠겨 있었다. 한두 시간 뒤 백작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자다가 퍼뜩 잠에서 깼다. 그는 대단히 정중했고 대단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내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 선생 피곤하시군요. 침대에 누우십시오. 침대에 누워야 확실하게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선생과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말이죠. 어서 주무십시오. 나는 내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다.
이상한 얘기지만 꿈도 꾸지 않고 잤다. 절망이 가져다준 평온이었다. 5월 31일. 오늘 아침 잠에서 깬 나는 가방에서 종이와 봉투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기회가 있을 때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또다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종이라고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첩, 열차와 여행에 관한 비망록, 신용장, 그 밖에 성에서 나갔을 때 필요해질 것들은 모조리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잠시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퍼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가죽 트렁크와 옷을 넣어둔 옷장을 뒤졌다. 여행할 때 입었던 양복이 없어졌고 코트와 무릎 덮개도 온데간데 없다. 새롭게 등장한 악의적인 술책이다. 6월 17일. 오늘 아침 침대 난간에 걸터 앉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바깥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와 함께 안뜰 너머에 바위투성이 길을 따라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창가로 달려갔더니 2대의 커다란 건초 마차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차는 각각 8필의 튼튼한 말이 끌고 있고 마부석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징이 박힌 넓은 허리띠, 더러운 양가죽 옷, 긴 장화로 보아 슬로바키아인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씩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손에 기다란 장대도 들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밑으로 내려가 중앙홀을 통과하여 그들을 만날 작정이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마부들이 멍청한 얼굴로 올려다보더니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그때 치가니 무리의 두목이 나와 그들이 내 방 창문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무엇라고 얘기하자 마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애처롭게 울어도 몸부림치며 애원해도 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건초마차 안에는 굵은 밧줄 손잡이가 달린 큼지막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슬로바키아인들이 가뿐하게 옮기는 것으로 보아 상자는 비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텅텅 울리는 소리까지 났다. 슬로바키아인들은 상자를 전부 내려 뜰 한 구석에 무더기로 쌓아놓더니 츠가니에게 돈을 받았다. 그들은 행운을 빌기 위해 돈에 침을 뱉은 뒤 느릿느릿 말머리 쪽으로 다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련히 멀어지는 채찍 소리가 들려왔다. 6월 24일 동트기 전. 어젯밤 백작은 일찌감치 나와 헤어져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나선 계단을 올라가 남쪽으로 열린 창에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백작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었다. 치가니 무리는 성 한 구석에 자리 잡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곡괭이나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종종 들리곤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도한 악행일 것이 분명했다. 반 시간가량 창가에 머물렀을 무렵 백작의 창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사람이 창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충격에 빠졌다. 백작이 내가 이곳으로 올 때 입었던 양복을 입고 어깨에는 며칠 전 여자들이 들고 갔던 그 끔찍한 자루를 메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무엇을 찾아 나선 참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도 내 옷을 입고. 그렇다면 백작은 또 다른 사악한 술책을 꾸며낸 셈이다. 내 옷을 입고 마을에서 편지를 붙이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을 테니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잔인무도한 소행은 전부 내 탓으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나는 죄인의 권리와 탄원까지 보장하는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포로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다는 자각이 들었다. 나는 백작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꽤 오랜 시간 끈질기게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달빛 속을 떠다니는 이상한 작은 점들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가루먼지 같은 것으로서 마치 성운처럼 둥글게 소용돌이치며 한 덩어리로 모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쩐지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쐐기 모양의 총 안에 등을 기대고 좀 더 편하게 자세를 잡았다.
허공에서 벌어지는 작은 축제를 제대로 즐겨볼 생각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시야에 잡히지 않는 저 아래 계곡 어디선가 개들이 낮고 애처롭고 길게 울었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내 귀를 울렸고 떠다니던 먼지들은 달빛 속에서 춤추며 그 소리에 맞춰 새로운 형태를 형성해 갔다. 나는 본능이 외치는 소리에 깨어나려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을 느꼈다. 아니, 내 영혼이 고투하고 있었고 반쯤은 마비되어 버린 감각이 부름에 응답하려 몸부림쳤다. 나는 최면에 걸렸던 것이다. 먼지가 한층 더 빠르게 춤추었고 달빛은 나를 스쳐 지나가 뒤편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몸을 떨며 나아갔다. 먼지가 점점 더 많이 모이더니 희미한 유령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몸을 움찔하며 화들짝 깨어났다. 모든 감각을 온전히 되찾은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서 달려나갔다. 달빛에서 시작되어 점차 모습을 갖추어 가던 유령의 형상은 나를 차지하기 위해 기다리는 3명의 여자 악령들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도망쳐오고 나서야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내 방에는 달빛이 들지 않았고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두 시간이 흐른 뒤 백작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잠깐 울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이윽고 몸이 부르르 떨릴 만큼 깊고 무시무시한 고요가 이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어보았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창밖 안뜰에서 여인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위로 올리고 창살 사이로 내다보았다.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진 여자가 몹시 달려 숨이 찬 듯 가슴 위에 2 손을 대고 있었다. 그녀는 문간 구석에 기대고 있었다. 여자가 창가에선 내 얼굴을 보더니 앞으로 뛰어나오며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악마, 내 아이를 내놔. 그녀는 무릎을 꿇고 2 손을 치켜든 채 같은 말만 반복해서 외쳐댔다. 그 소리는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이어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후려치며 난폭하게 날뛰었다. 마침내 여자가 앞으로 몸을 내던졌고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맨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머리 위 높은 곳 어딘가에서 백작이 귀에 거슬리는 금속성 음성으로 낮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외침에 먼 곳의 늑대들이 울음소리로 답했다. 몇 분도 되지 않아 한때의 늑대가 터진 뚝으로 물이 넘치듯 안뜰로 통하는 넓은 출입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여자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늑대들이 우는 소리도 짧았다. 오래지 않아 늑대들은 입가를 핥으며 한 마리씩 물살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여자를 동정할 수 없었다. 여자의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여자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밤과 암흑과 공포에 무시무시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6월 25일 아침. 밤의 고통을 겪어보아야만 아침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가슴과 눈으로 느낄 수 있다. 오늘 아침에는 태양이 높이 떠서 내 창 맞은편에 거대한 성문 꼭대기에 걸렸다. 해가 걸린 높은 지점에 노아의 방주로부터 날아온 비둘기가 앉아있는 듯이 느껴졌다. 안개 장막이 온기 속에서 쓰러지듯이 두려움이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낮 동안 용기가 생겨났을 때 어떤 행동이든 취해야 한다. 지난밤에는 나중 날짜를 적은 편지 중 하나가 발송되었다. 그것은 지상에서 내 존재의 흔적을 지워버릴 치명적인 일련의 과정 중 첫 단계이다. 그 생각은 말자. 오로지 행동. 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위험에 빠지거나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늘 밤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낮에 백작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깨어있는 동안 잠을 자고 남들이 자는 동안 깨어있는 것일까? 백작의 방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이 늘 잠겨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다. 하려고만 하면 길은 있다. 백작이 갈 수 있는 곳을 다른 사람이라고 갈 수 없을까? 나는 그가 창에서 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백작이 했던 대로 나도 창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가능성은 절망적이었지만 내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이다. 시도해 보아야겠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죽음이다. 인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르니 어쩌면 끔찍한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께서 내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만일 내가 실패한다면 안녕 미나. 충실한 친구이자 내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호킨스 씨. 안녕히. 마지막으로 미나. 안녕. 같은 날 나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모든 일을 상세히 정리해 두어야겠다. 나는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곧장 남쪽 창으로 가서 이쪽 건물을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좁은 석조 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갔다. 돌은 큼지막하고 거칠게 절단되어 있었고 회칠은 풍화작용으로 벗겨져 있었다. 나는 장화를 벗고 필사적인 심정으로 과감하게 발을 뻗었다. 한번 밑을 내려다보았는데 우연히 아찔한 높이를 인식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늠해 두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아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백작의 창이 있는 방향과 그곳까지의 거리를 꽤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나는 어지럽지 않았다. 너무 흥분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창턱에 서서 셰시 창을 들어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우스꽝스러울 만큼 짧게 느껴졌다. 하지만 몸을 구부리고 창을 통과해 맨 먼저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나는 백작의 모습을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놀랍고도 반가운 사실을 발견했다. 방이 비어 있었다. 방은 이상한 물건 몇 가지로만 채워져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듯했다. 가구는 남쪽 방에 있던 것과 같은 양식으로서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자물쇠에도 꽂혀 있지 않았고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발견한 것이라고는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금 무더기뿐이었다. 로마,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터키 등 여러 나라의 금화를 비롯해 온갖 종류의 금이 오랫동안 땅속에 묻혔던 것처럼 고운 먼지에 덮여 있었다. 하나같이 300년 이상은 되어 보였다. 사슬과 장신구도 있었다. 일부는 보석이 박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부 오래된 것들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 육중한 문이 있었다. 내가 찾으려 했던 방 열쇠도 현관문 열쇠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 문을 열어보았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문은 열려 있었고 석조 회랑을 통해 나선 계단으로 이어졌다. 계단은 매우 깊은 곳까지 뻗어 내려가 있었다. 나는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어두웠고 육중한 석벽의 총안을 통해 비쳐드는 빛 말고는 불빛이 없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터널 같은 캄캄한 통로가 나타났고 그곳을 통해 시체 냄새 같은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오래 묵은 흙을 새로 갈아엎었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다. 통로를 나아갈수록 냄새는 더 가깝고 진해졌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나타났고 조금 열려있는 그 문을 통과하자 폐허가 된 오래된 교회당이 나타났다. 틀림없이 묘지로 사용되었던 듯했다. 지붕은 부서졌고 지하 납골당으로 통하는 계단이 두 군데 있었으며 바닥은 근래에 파헤쳐진 듯했고 흙이 커다란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다. 틀림없이 슬로바키아인들이 가져왔던 상자였다. 주위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출구도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바닥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두려움에 떨며 거부했지만 납골당에까지 들어가 보았다. 그곳은 간신히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어두컴컴했다. 두 곳 모두 들어가 보았지만 낡은 관 파편과 흙무더기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세 번째 납골당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전부 50개였던 커다란 상자 중 하나가 새로 파헤쳐진 흙무더기 위에 놓여있고 그 안에 백작이 누워있었다. 죽었거나 잠든 것 같았지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두 눈은 뜨고 있었지만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흐리멍덩한 눈은 아니었다. 뺨은 매우 창백했지만 온기가 있었고 입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붉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움직임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맥박도, 호흡도, 심장 박동도 없었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백작을 들여다보며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허서였다. 백작이 그 자리에 누운 지는 얼마 안 된 것이 분명했다. 몇 시간이라도 흘렀다면 흙냄새는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다. 상자 옆에 덮개가 놓여 있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나는 백작이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몸을 뒤지다가 굳어있는 눈으로 시선이 갔고 내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죽어있는 눈에 증오심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창문을 통해 백작의 방을 나와서 다시 성벽을 타고 기었다. 간신히 내 방으로 돌아온 뒤 침대 위로 몸을 던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6월 29일. 오늘이 내 마지막 편지에 적힌 날짜다. 백작은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오늘도 그가 내 옷을 입고 창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기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총이든 무엇이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를 죽여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무기로는 그의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감히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기괴한 여자들을 또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책을 읽다가 그곳에서 잠들었다. 백작이 깨워 눈을 떠보니 그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버시여, 내일이면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선생은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선생이 집으로 보내는 편지는 발송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선생의 여행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츠가니들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인들도 옵니다. 그들이 가고 나면 선생을 데리러 내 마차가 올 것이고 그 마차가 보르고 고개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그곳에서 부코비나에서 비스트리츠로 가는 승합 마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드라큘라 성에서 선생과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의 말이 의심스러웠던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진실. 그 단어를 그런 괴물과 연결해 쓰다니 그 말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째서 오늘 밤에는 갈 수 없습니까? 제 마부와 말들이 할 일이 있어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백작이 소리 없이 웃었다. 그 뒤에 다른 계략이 숨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드럽고 매끄럽고 사악한 웃음이었다. 그가 말했다. 짐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백작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두 눈을 비비게 할 만큼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진심인 것 같았다. 선생나라 속담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더군요. 거기 담긴 정신이 우리 보야르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손님은 맞아들이고 가는 손님은 재촉하라. 이리 오십시오, 존경하는 젊은 선생. 선생 뜻이 그렇다면 한시도 이 집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이 떠나는 것은 제게 슬픈 일이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가고 싶어 하시다니. 이리 오십시오. 백작은 등잔을 들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 홀을 가로질렀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보십시오. 가까이에서 여러 마리의 늑대가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휘자의 지휘봉 밑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도약하듯이 백작이 손을 쳐드는 순간 땅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더니 육중한 빗장을 벗기고 무거운 쇠사슬을 끌은 뒤 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말할 수 없이 놀랐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종류의 열쇠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바깥에서 들려오던 늑대의 울부짖음이 더욱 요란하고 격렬해졌다. 늑대들의 붉은 턱, 악담은 이빨, 발톱이 뭉툭해진 발이 열린 문 사이로 덤벼들었다. 나는 그제야 백작에게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아군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백작에게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문은 계속해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고 문틈에는 백작의 몸이 버티고 서 있었다. 문득 이것이 내 파멸의 순간이자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늑대에게 던져질 것이다. 그것도 내가 자초한 결과로서. 그것은 백작도 흡족해할 만한 잔인하고 사악한 방법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소리쳤다. 문을 닫아요.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쓰디쓴 절망감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백작이 강인한 팔을 한 번 휘두르자 문이 닫혔고 거대한 빗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철컹거리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돌아왔고 나는 곧 내 방으로 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큘라 백작은 자기 손에 입을 맞추어 내게 보내고 있었다. 두 눈에는 승리의 붉은 빛이, 입가에는 지옥의 유다도 대견하게 여길 만한 미소가 감돌았다. 방으로 돌아와 막 자리에 누우려는데 방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내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백작의 목소리였다. 돌아가, 돌아가. 제자리로 가. 아직 너희들 차례가 아니야. 기다려. 인내심을 가지라고. 내일 밤에는 너희들 것이 된다. 낮게 낄낄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분노를 참지 못한 나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밖에서는 소름 끼치는 세 여자가 입술을 핥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들은 입을 모아 미친 듯이 웃어대더니 사라져버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끝이란 말인가? 내일, 신이여 살펴주소서. 저를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보내주소서. 6월 30일 아침. 이것이 이 일기장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일기일 것이다. 나는 동트기 직전 잠에서 깼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허둥대고 싶지는 않았다. 이윽고 공기의 미묘한 변화와 함께 아침이 밝았음을 느꼈다. 이어 반가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홀로 달려 내려갔다. 어제 보았을 때 분명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이제 탈출이 눈앞에 있었다. 간절한 마음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쇠사슬을 벗기고 육중한 빗장을 당겼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당기고 또 당겼다. 그 무거운 빗장이 빗장 둔태 안에서 덜그럭거릴 때까지 흔들어댔다. 그러다가 빗장이 걸려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방으로 돌아간 뒤 빗장이 다시 걸렸던 것이다. 나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열쇠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벽을 타고 다시 백작의 방으로 들어가기로 그 자리에서 마음먹었다. 그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죽음은 차라리 행복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쪽 창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이전처럼 벽을 타고 내려가 백작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어디에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고 금무더기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구석의 문을 통해 나선 계단을 내려가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낡은 교회당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그 악마를 발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거대한 상자는 벽 가까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었다. 못질이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언제라도 망치로 박으면 제자리에 박힐 것처럼 못이 꽂혀 있었다.
열쇠를 찾으려면 몸을 뒤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뚜껑을 들어 벽에 기대 놓았다. 그 순간 내가 목격한 광경은 내 영혼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그 자리에 누운 백작은 젊은 시절의 모습을 절반 정도는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흰 머리카락과 수염은 짙은 잿빛으로 바뀌었고 뺨은 더 둥글었으며 흰 피부 밑으로 루비처럼 붉은 빛이 비쳤다. 입은 그 어느 때보다 새빨갰다. 입술에 선혈이 튀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피는 입가에서 새어나와 턱과 목을 타고 흘렀다. 깊숙이 들어간 불타는 두 눈조차 살이 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꺼풀과 눈 밑에 살이 부풀어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생명체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만큼 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포만감에 지쳐 더러운 거머리처럼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몸을 뒤지기 위해 덜덜 떨며 허리를 굽혔다. 내 모든 감각이 그의 몸에 닿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나는 찾아야만 했다. 찾지 않으면 죽는다. 다가오는 밤에는 내 몸이 그 끔찍한 새 여자에게 이와 비슷한 모양의 만찬으로 제공될 것이다. 백작의 온몸을 더듬어 보았지만 열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동작을 멈추고 백작을 보았다. 그 부풀어 오르는 얼굴에 조롱의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내가 이런 자를 런던으로 이주하도록 도왔던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우글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에 대한 갈증을 마음껏 채울 것이고 무력한 사람들을 피에 굶주린 흡혈귀로 새롭게 탄생시켜 자신의 무리를 더욱 불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를 미치게 했다. 이 악마를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쳤다. 내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다. 나는 일꾼이 관을 채우는 데 썼던 삽을 쥐고 허공으로 높이 쳐들었다가 그 혐오스러운 얼굴을 삼날로 내리쳤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고 백작의 두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섬뜩하게 쏘아보는 그의 눈초리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그만 얼어붙었던 모양이다. 삽이 손에서 미끄러져 얼굴을 비스듬히 스치면서 이마에 깊고 긴 상처를 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삽이 손에서 툭 떨어져 상자에 가로놓였다. 삽을 밀어 던져버리려는데 날의 뾰족한 부분이 뚜껑 모서리에 걸리면서 뚜껑이 도로 닫히는 바람에 그 소름 끼치는 존재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본 것은 피로 얼룩져 부풀어 오르는 얼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 같은 굳어진 사악한 미소였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하지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앉아있는 동안 점점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러다가 멀리서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집시의 노랫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랫소리 사이로 무거운 바퀴가 구르는 소리,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섞여 들었다. 백작이 말한 치가니와 슬로바키아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역겨운 몸이 담긴 상자를 바라본 뒤 그곳에서 달려나가 백작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갈 생각이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래층의 커다란 자물쇠에서 열쇠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와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어떤 출입수단이 있든지 누군가가 잠긴 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어 여러 개의 발이 쿵쾅거리더니 어떤 통로로 멀어지면서 발소리가 쩡쩡 울려 퍼졌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납골 땅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통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연 세찬 바람이 일었고 나성 계단의 문이 바람에 쾅 닫히면서 문틀 위에 가로지른 나무에 쌓인 먼지가 흩날렸다. 도로 달려가 문을 밀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포로가 되었다. 운명의 그물은 점점 바짝 죄어들고 있었다. 일기를 쓰는 지금 저 아래 통로에서는 소란한 발소리와 무거운 짐을 쿵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온다. 망치질하는 소리가 난다. 상자에 못질을 하고 있다. 이제 무거운 발걸음이 다시 홀에서 쿵쾅거리고 다른 게으른 발걸음이 그 뒤를 따른다.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덜그럭거린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끽끽 돌아간다. 열쇠 뽑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닫힌다. 자물쇠와 빗장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봐. 안뜰을 지나고 돌투성이 길을 따라 무거운 바퀴가 굴러가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 치가니의 합창 소리가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 이제 성에는 나와 그 무시무시한 여자들만 남았다. 미나도 여자지만 그 여자들과는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지옥의 악마다. 그들과 함께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보다 더 먼 곳까지 성벽을 타고 기어가 볼 생각이다. 나중에 필요해질지도 모르니 금부치도 조금 가져가야겠다. 이 끔찍한 곳에서 탈출할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집으로 향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서 가장 먼저 오는 기차를 타야지. 이 저주받은 곳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악마와 그의 자식들이 인간의 발을 달고 걸어다니는 이곳에서 떠날 것이다. 어쨌든 신의 자비가 이 악마들의 자비보다 낫다. 벼랑은 가파르고 높다. 그 발치에는 인간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안녕. 모두들, 미나, 안녕.